훌륭한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뜻과 같이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교사나 목사, 교수와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먼저 부모 자신들이 성숙하여 진정한 어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의 고에 지배되어 살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따라 자식들을 지도하기가 일수다. 나의 고는 본인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한같은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받아들인 수많은 고정관념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따라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강요한다. 자식은 부모의 욕망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분노한다.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때문에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까지도 휘두른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부모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준 건 부모들이 아니다. 부모들은 단지 그들이 태어나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부모가 아이를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내지 않은 한 자식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맺어져서 하나의 생명체로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생명사랑이 한 일이다. 어머니 몸속의 생명이 그런 신비한 작용을 한 것이다. 부모의 손으로는 결코 아이를 만들 수 없다. 자식은 생명의 자식이요, 신의 자식이다. 부모는 단지 생명의 뜻에 따라 사랑 속에서 정자와 난자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을 결코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단지 신의 자식을 위탁받아 키우는 것일 뿐이다. 때문에 항상 사랑 속에 그들의 능력과 소질을 키워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항상 뭔가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준 만큼 자식들에 대해 자신들의 욕망을 강요한다. 그 강요는 자식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통한다. 그러나 자식들이 사춘기 정도만 돼도 벌써 반발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자체가 사랑, 자유, 조화의 속성을 갖고 있어 누군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면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사춘기의 학생들이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여 홀로 서기 위한 생명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생명은 항상 자유와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은 사랑이 아닌 어떤 구속과 억압도 싫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절대 감정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랑 속에서 충고하고 꾸짖어야 한다. 자식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부모의 꾸짖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식이 나이를 먹게 되면 그때 부모님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날이 온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때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자식이 바라는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하게 되면 그 대상에 끌려가게 된다. 대상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칠 뿐이다.
자식은 더욱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홀로 설 수가 없다. 성숙할 수가 없다. 진정한 어른이 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들의 나에고의 욕망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이다. 그 아픔은 나의 희생에서 오는 것이다. 그 아픔 속에서 부모도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집착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 부모인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그 요구가 좌절되면 부모에게 위협까지 가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부모들은 결코 자식들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자식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런 각오는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나의 집착은 끝이 날 것이다. 그 아픔 속에서 부모 자신도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디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치욕적인 삶을 산다면 그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그런 삶을 계속하도록 돕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의 사랑은 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이 있기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면 그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선해지라고 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랑이 바로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일 것 같다. 집착을 끊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생명사랑은 상대가 집착으로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면 상대의 그 집착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가 스스로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까지 계속 고통을 가한다. 그리하여 상대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집착을 깨닫고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때서야 자신의 임무를 마친 일꾼처럼 상대의 곁을 떠나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집착을 끊으면 그때부터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식에 대해 집착을 끊으면 그때부터 자식의 행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옳은 것은 권장하고 그른 것은 꾸짖음으로써 자식에게 진정한 현실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자식에 집착하여 자식의 생명을 구속하고 억압하면 자식은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부모를 괴롭힌다. 그것은 자식의 생명이 부모의 나에 대해 저지르는 보복인 셈이다. 그런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단지 수단적 가치로만 존재하게 될 뿐이다. 한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없어짐으로써 부모에 대한 의존이 좌절된 자식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부모에게 의존해 오다가 이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됐으니 앞으로의 생활이 암담해질 것이다. 그것은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는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준 부모에게 복수를 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비극적 종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 고통은 그 자신 속에 나가 느끼는 것이지 그의 본질인 생명은 부모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방감과 기쁨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것이다. 생명은 전지전능하므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서서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생명은 자신의 목적인 사랑을 향하여 진화해 간다. 참으로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을 깨우치게 하여 상대를 성숙시켜주는 것이다. 때문에 잘못을 범했을 때는 냉정하게 꾸짖어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 부모가 죽게 되면 결국 자식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평생 따라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라. 그들은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을 기울인다. 먹이를 잡는 방법, 적들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눈물겹게 가르친다.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자식은 그냥 도태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자식이 어느 정도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냉정하게 자식들을 떠나보낸다. 자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숱하게 널려 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자식들은 다양한 재주와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이 잘하는 점은 잘 보지 않고 그들이 못하는 점만을 유달리 지적하고 꾸짖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자연은 각각의 존재들에게 각각의 개성과 재능을 주었다. 장미는 장미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각각의 색깔과 특성을 주었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장미로 바꾸어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지겨울 것인가. 각각의 존재들은 자기 나름의 색깔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 자체로서 완벽한 것이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다. 그 색깔을 키워주라. 자식들만이 가진 재주와 소질을 키워주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자식들의 소질을 개발하여 그것이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는 원조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결코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사랑 속에서는 아무것도 그릇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다. 다음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실려있는 조지 리비스의 글이다.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달리기, 나무 오르기, 날기, 헤엄치기 등으로 짜인 교과 과목들을 만들었다. 편리한 교육 일정의 진행을 위해 모든 동물들이 예외 없이 전 과목을 공부해야만 했다. 오리는 수영 과목에서 실로 눈부신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 그 과목에 있어선 가르치는 지도교사보다 오리가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오리는 날기 과목에선 겨우 낙제점을 면했으며 달리기 과목은 더 형편없었다. 달리기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리는 방과 후에도 혼자 남아 더 배워야 했으며 달리기 연습을 위해 수영 과목을 포기해야만 했다. 달리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리는 발에 물갈퀴가 너덜너덜해졌고 그 결과 수영 과목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만 받아도 다음 학년으로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영 과목의 기초를 배우느라 너무 많이 물속에 들어간 나머지 토끼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 과목에선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날기 과목에서 교사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날기를 시키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만 커져갔다. 그리고 무리한 날기 연습 때문에 근육에 자주 쥐가 났으며 그 결과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조차 달리기 과목에선 당연히 양을 받았다. 독수리는 문제아였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 독수리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큰 날개를 퍼덕여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자주 지적을 받았다. 독수리는 교사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날고 탁월한 활공 능력을 가진 독수리였건만 졸업할 때까지 끝끝내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년이 끝날 무렵 수영도 곧잘 하고 달리기와 오르기와 날기까지 약간 할 줄 아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읽는 학생으로 뽑혔다. 한편 대초원에 사는 야생개들은 학교에서 땅 파기와 굴 파기를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남들처럼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학교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교육과 관련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모소리에게 보내 개인 지도를 받게 했으며 훗날 땅돼지와 뒤지구를 파서 땅속에서 사는 북미산쥐 등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